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예고 드렸듯이 이번 시간에는 이 김두캉 선생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선구자적인 논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두캉 선생님은 우리에게 압록강과 두만강이 한국의 북방 경계인 줄로 거의가 알고 있다. 그래서 국정교과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1993년에 가장 정확한 지도인 이 서양 선교사들이 만들어 놓은 지도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밝혀 놓으셨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도 우리 교과서에서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요즘에 쓰고 있는 교과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그 6차 교육과정 국정교과서에서도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압록강하고 두만강, 사군 육진, 김종서, 그리고 최윤덕, 세종대 이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지난 시간 제 영상 안 보신 분들인데 그거는 지난 시간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가 이 영상 맨 마지막에 클릭하면 갈 수 있는 그걸로 이제 설정해 놓겠습니다. 그거 보시고 다시 한번 오셔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스다소키치라고 하는 일본 일제 식민사학자가 만든 그 조선시대 국경 압록강 두만강 라인 약간 다르죠, 그죠? 근데 어쨌든 압록강 두만강을 경계로 한다라고 하는 바로 이 이야기, 이것이 아직까지도 우리 그 교과서의 큰 틀에서의 정설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곤란하다. 이거 이제 현재 헤네메주라고 하는 이 출판사에서 나온 검정 교과서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미 30년도 더 전에 김두캉 선생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이런 지도를 이 논문에다가 이렇게 지도까지 이렇게 실어 놓으셨어요. 30년 전에 이미 이런 지도가 있었는데 이걸 아직까지 우리가 이런 지도를 갖고 있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도대체 저 지도 저거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이 지도가. 이 사료는 사료인데 이거 믿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분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김두캉 선생님뿐만 아니라 요거 관련된 이 조선 청나라 간의 국경, 조선 북방 국경, 이거 관련해서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미 알고 있는 자료가 바로 이 자료입니다. 이 영어로 번역된, 맨 처음에는 불어로 만들어진 자료가 영어로 번역된 게 우리에게 이제 입수되어 있는데, 여기 서강대학교에서 만든 여기 가시면은, 요 사이트 가시면은 이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문판으로 된 PDF 파일.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받아갖고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조선전이라고 하는 이 The Account of Korea라고 하는 이 자료가 있거든요. 이 자료에 이 지도의 제작 과정 및 조선의 그 국경선을 끊게 되는 과정, 이런 거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매우 확실한 자료다. 확실한 방법으로 끈 국경선이 이것이다. 이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거 이걸 제가 그대로 번역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전문적인 내용을 역주할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 쓸 때는 이거를 따로 했는데 다른 논문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닌 이렇게 간략한 유튜브 이 만드는 여기에서는 그렇게까지 그 노력을 할 그 시간, 노력, 이걸 투여할 엄두가 안 나가지고 제가 일단 다른 분이 해놓으셨던 거, 여기 신봉룡 선생님이 이제 해놓으셨던 거, 신봉룡, 장우영 선생님이 역주해 놓으신 이 조선전에 대한 역주가 있습니다. 이게 디알드가 찢었다고 하는데 레지가 보낸 자료가 여기에 섞여 있는 거죠. 디알드가 만든 이 자료에.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제가 그냥 인용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용해서. 자, 어떻게 적혀 있는가 하면, 조선왕국은 중국과 봉신관계를 맺은 뒤, 오타 났습니다. 맺은 뒤로 만주라는 이름으로 매우 잘 알려진 동타타르 만주죠. 만주라는 고대 국가와 북쪽으로 접경하고 있다. 조선왕국은 문헌상에 요동 또는 다른 시기에는 강동으로 불렸던 중국 한 지방과 서쪽으로 접경한다. 정확하죠? 그죠? 서쪽에 중국 요동, 북쪽에 만주. 조선의 지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요동은 중국인들이 목채라고 부르는 곳을 경계로 하여, 목채고 좀 이따 제가 설명할게요. 목채가 뭐야? 나무로 이어진 영어로는 펠리세이드라고 하는 건데, 나무로 이어진 그 담장이죠. 이걸 경계로 해서 동타타르 만주와 분리되어 있다. 동쪽과 남쪽으로는 이 조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선의 동쪽과 남쪽으로는 여러 섬들이 떠 있는 바다가 그 왕국을 둘러싸고 있다. 북에서 남쪽까지 조선의 폭은 위도 34에서 43. 이게 정확합니다. 나중에 구글 지도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이 위도의 표현이 매우 정확합니다. 9 정도의 9도 정도의 넓이다. 동쪽에서 서쪽까지 길이는 고르지 못하고 너비에 비해 다소 차이 미치지 못하는 편인데 최대 폭이 6도를 넘지 않는다. 이것도 맞습니다. 이거. 상당히 정확합니다. 여기 보면 위도 표시까지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딱 9도. 그리고 요거 이 끝에서 이 끝은 이제 6도가 되는데 이게 일정치 않죠. 이 폭이 이렇게 일정치 않고
제가 보기에는 요렇게 이었을 때 이게 아무리 길어봤자 6도는 안 넘는다. 요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6도를 약간 넘는데, 이게 아니라 요렇게 한 줄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긴 게 6도 안 넘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요런 지도하고 요런 지도 거의 비슷합니다. 실려있는 책이 다를 뿐.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당시에 프랑스인들이 갖고 있던 지도 제작 기술이 뭐 그렇게까지 발달한 거야?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야? 걔들이 정확하다는 증거 있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 캐나다 역사 조금이라도 배워보신 분들이면 그런 얘기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석사학위는 캐나다에서 하고 왔거든요. 캐나다에서 석사하다 보니까 그 캐나다 역사를 반드시 공부하게 만들더라고요, 그거를. 그래갖고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제 캐나다의 초기 식민지, 그 유럽인들이 초기 식민지 건설할 때 그때 영국만 있는 게 아니라 프랑스도 있었고 스페인도 있었고 그런 겁니다, 이게. 물론 이제 스페인은 저쪽 지금의 미국 쪽인데, 그러니까 스페인은 아니겠네요, 지금의 캐나다 영역은. 근데 이제 지금의 캐나다 영역은 프랑스 식민지도 있고 영국 식민지도 있는 건데, 그 프랑스 식민지의 총독 비슷한 역할로 파견됐던 초기에 파견됐던 사람이 이 샹플랭이라는 하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거주하고 있던 지역 혹은 자기가 개발한 지역에 대한 이런 간략한 그림도 그리기도 했는데,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유명한 게, 거기에 있는 원주민 중에 특정 부족하고 같이 편먹고 다른 원주민 부족을 공격하기도 하는 그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게 이렇게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파란색이 프랑스인들 막 총 쏘고 있죠, 그죠? 얘들끼리는 이렇게 화살 쏘고 있고 이런 그림이 남아 있는데, 17세기 초거든요. 1600년대 초에 이 사람이 캐나다에 이제 파견됐단 말이에요. 그때 이 사람이 이런 지도를 만듭니다. 이게 레지가 만든 우리나라하고 청나라 사이에 국경 끊는 그 지도 만들 때보다 100년 전인데, 이미 100년 전에 이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캐나다하고 미국 국경 지역을 알고 있는 사람 같으면 이 지도 보면은 대번에 여기가 어딘가 알 텐데, 여기 지금 오타와 몬트리올 어딥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토론토 이런 거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물론 여기서 토론토는 안 나올 수도 있겠다. 근데 토론토는 좀 약간 여기 끝에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지도하고 이 지도가 상당히 지금 매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거의 똑같죠.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캐나다 깊숙하게 들어가는 이 강이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고요. 이 바다에서 이제 강으로 이제 이어지는 이 지역인데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두두둥실 떠 있는 요 섬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프린스 에드워드, 그리고 여기 이제 세인트 존스까지 이제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7세기 초에 이 정도의 지도 제작 기술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넓은 지역인데 이거를 지금 그린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조선하고 청나라 국경 정도야 뭐 솔직히 껌이죠. 그것도 100년 이상의 더 그 기술 발전의 시기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상당히 정확한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저 정도의 지도 제작 기술을 갖고 이제 이런 국경선을 끄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거죠. 이렇게 해도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김두광 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압록강 두만강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 정확한 국경선이 이제 끄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정묘호란을 계기로 끄어진다. 그때 정묘호란 때 우리가 강화도로 들어갔다가 피했다가 거기에서 이제 서로 간에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해관계가 맞아갖고, 여기에서 조정에서는 주화론이 채택되었고 후금으로서도 장기간 군사를 조선에 묶어둘 수 없는 실정이어서 두 나라는 강화조약을 체결하고 이것을 강도회맹이라 하는데, 이때 비로소 두 나라는 국경을 확정하고 각자 경계를 잘 지킬 것 등을 약속한다. 이렇게 해서 끄어진 이 서양문에 나오는 두 나라 경계라는 것이 어디인지 화양문서에는 안 나온다. 이거 모르고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아까 전에 여기는 이제 이때는 162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막 샹플랭 같은 사람들이 거기 캐나다에 있었겠네. 근데 어쨌든 이때 이제 100년 정도 후인 한 80년 정도 후, 90년 정도 후인 1700년대 초에 강희제 때 중국 전토를 평정하고 국토를 측량하면서 비로소 조선과 중국 간에 확정되었던 국경선을 이제 드러나게 한다. 강희제가 9개년에 걸쳐서 장실에 걸쳐갖고 국토를 측량하여 황해전람도라고 하는 중국 전체 지도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경선까지 확실하게 끊게 되는데, 이 시기가 그 1712년에 거기 조선하고 청나라 국경을 이렇게 확정하려고 그 오라총과 목극 등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그 관리들하고 같이 합의했던 그 백두산 전개비 설치하는 게 1712년이거든요. 딱 고전에 와가지고 얘들이 이걸 측정을 하고 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지금 머릿속에 갖고 있는 가설은 이 작업을 통해서 알게 된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국경에 대해서 그 당시에 청나라 조정이 이거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찾아와가지고 마치 그 국경을 모르는 듯이 하면서, 원래 국경은 흐지부지 하니까 우리가 잘 모르니까 아예 확실하게 끊자 이러면서 우리나라를 압박해갖고 그런 전개비를 세우려고 했던 거, 그런 목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변론으로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실측을 하게 된다. 실측하고 만주의 측량과 지도의 작성에는 조선과 청국 간의 측량이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청국 측은 국경선을 그려놓는데 신중을 기하여야 하므로 두 나라가 이미 확정한 국경선을 그려놓도록 하기 위해서 청은 조선의 지리학자를 먼저 파견한다. 그래서 조선 조정이 가지고 있는 지도에 사본을 그려다가 두 나라 국경을 작성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청나라가 일방적으로 그린 것도 아니고 조선이 일방적으로 그린 것도 아니고 청나라가 조선의 지도하고 자기들 지도 같이 비교해 가면서 확정을 한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듀왈드는 1735년판의 중국지라고 하는 이 책, 이걸 중국지로 번역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 지도는 1710년 청국 황제의 명을 받아 조선으로 파견된 청국 사신이 조선 조정에 보관되어 있던 지도를 복사한 거다. 이때 청의, 한 칸 넘길게요. 이때 청의 측지심판부 관리도 수행했다. 그러니까 청나라 관리, 조선에서 넘어온 지도 이런 거 전부 다 확인을 한 겁니다. 양자 확인을 했다. 두 나라가 다. 그래서 그들은 이 지도를 청국 지도와 맞추어 보고 봉황선 저저편만을 측량하여 국경선을 정했다. 봉황성이 딱 그 우리나라 국경 넘어가가지고 조금 더 지나서 청나라 국경에 있는, 청나라 국경의 마지막에 있는 그 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조선 국경까지 측정을 했다는 거예요. 정했다는 거예요. 자, 라고 말하며 청국은 조청 두 나라의 국경을 정확히 긋기 위해 황제의 명령으로 사신뿐만 아니라 측지심판부의 관리까지 파견한 사실이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다. 또 청나라 강희제 명령으로 만주지방의 정밀 지도를 작성하고 조청 두 나라의 국경선을 그려넣는 작업에 직접 관여하고 세중국 지도를 불문으로 프랑스어로 잘 발간한 당빌도 그의 서문에서 조선에 대해서는 선교사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조선 지도는 그들에 의하여 그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 지도는 조선왕의 명에 따라 조선의 지리학자들에 의해 먼저 만들어졌고 그 원본이 청나라 궁전에 보관되어 있던 것을 바로 그 원본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자, 선교사들이 북쪽 국경을 조사하고 측량하면서 그들 자신의 관찰과 지도에 나타난 국경선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전혀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이 알고 있던 국경과 청나라가 알고 있던 국경, 양자의 지도를 다 비교했는데도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려놓은 국경선이 정확함을 입증해주고 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국경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압록강이 아니라 압록강에서 200리가량 북쪽으로 올라가 있는 곳도 있다. 이렇게요. 여기 보면 여기가 압록강이거든요. 근데 여기보다 이렇게 올라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영역이거든요, 이게. 자, 근데 이게 그 원사료죠. 실제 측량했던 레지가 프랑스에 살고 있는 듀왈드에게 보내는 그 메모에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겁니다. 레지, 내가 국경에서 살펴본 바로는 중국 남부 영향을 받아 토지를 잘 경작하고 있다. 조선이. 중국 황제가 이곳에 타타르 성주를 보내서 매우 정확한 판관의 하국 관리를 만난 적이 있었다. 요놈이 측지심판부 관리 같아요. 자, 그 성주는 관리에게 조선의 지도를 가져오게 했다. 이제 조선으로부터 받은 지도 갖고 오겠다. 근데 이것은 중국 황실의 지도와 똑같았다. 이게 지금 사료가 지금 크로스 체크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료에서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정확하다는 겁니다. 이 지도의 제작경이 이런 것들이. 자, 그런데 봉황성의 동쪽에 이르면 지금의 왕조 조선이 통치하고 있는 조선의 서북 경계선이 나타난다. 중국을 침략하기에 앞서 조선을 복속시킨 만주와 조선 사이의 전쟁이 종결된 뒤 두 나라는 목채와 조선의 경계선 사이의 비거주 지역을 전속시키기로 합의했다. 이거 역사 전공하신 분들 딱 아실 건데 이 비거주 지역, 이게 바로 봉금 지역입니다. 보통 이거를 압록강, 두만강 넘어가면 거기서부터 바로 봉금 지역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만주와 조선 사이의 전쟁이 종결될 뒤 두 나라는 목채와 조선의 경계선 사이에 비거주 지역을 설정한다. 조선의 경계선이 어딜까? 그 경계선은 지도에 점선으로 표기되어 있다. 엄마나.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기 보시면 요 분홍색하고 요 갈색 라인에 이렇게 지금 점선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이게 영어 번역본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은 pricked line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prick 한다 그러면 이게 침으로 쿡쿡쿡 찌르는 것 같다가 prick 한다 그러거든요. 침으로 쿡쿡 찍은 것 같은 점선이 있다 이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 라인이 조선 경계선이고 목체가 지금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에. 재밌죠? 이렇게 이제 나무로 만든 이 담장, 쭉 이어진 담장. 이게 영어로는 이제 팰리세이드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 이게 우리가 이 분야에서 이제 좀 연구하신 분들 흔히 알고 있는 이게 유조변장입니다. 유조변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에 이르는 요 사이, 여기가 봉금 지역이라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보통 압록강 넘으면 다 봉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하고 여기 사이를 봉금으로 설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조선 경계는 분명히 여기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놀랍죠? 자, 나는 개인적으로 왕국의 내부와 해안에 관해서는 내 나름대로의 견해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모르지만 어쨌든 국경선만큼은 정확하게 내가 껐다. 국경선만큼은. 자, 그러나 이 지도가 완성본은 아니지만 다만 지금까지 출간된 것들 가운데 가장 나은 지도라고 독자들에게 공고하는 바이다. 나는 그의 고도를 고정시켜 기하학적인 방식으로 북부 전역과 가능한 서쪽까지 측정했다.
삼각 측량법이라고 합니다. 이 기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가 껐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지도를 이제 만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도를 신뢰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아까 전에 봤던 여기 나오는 이런 걸 신뢰해야 되겠어요? 이거 지금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무슨 그 문헌에 나오는 뭐 언제는 어디까지 진격했다, 언제는 어떻게 뺏겼다 이런 거 갖고 지금 추측해가지고 지금 끊는 거거든요. 이 지도를. 근데 이거는 딴 게 아니라 그냥 그 당시에 1차 서류로서 그 당시에 측정했던 그것도 양쪽 어느 한쪽에 측량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거기를 측량했던 제3국의 사람이 양쪽 지도를 다 보고서 일치하네. 그래서 걷다 꾸면 되겠네 하고 딱 끈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우리가 요걸 믿어야 되겠어요? 이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100년 더 기술을 발전시켜갖고 측량했던 게 아까 봤던 이거거든요. 이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거죠. 이게 더 설득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게 이제 시간이 또 너무 오래되면 또 집중도 떨어지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예, 이 논문의 다음 부분에 가면은 이제 이런 것들, 그러면 조선의 북방 경계 이게 도대체 정확하게 어느 정도가 될까에서부터 다른 내용들이 막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조청 국경 획정의 배경, 조선의 영토권 주장, 이게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조선이 실제로 자기들의 영토 주권을 주장합니다. 저기에 따른 영토 주권을.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이걸 다 찾아놓으셨더라고요, 김두강 선생님이. 그래서 간도에 관한 협약은 무효다 선언을 해버립니다. 멋있는 논문이죠. 자,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계속 할 테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여러분들 이런 거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 되는 게 바로 이 구독입니다. 구독. 예. 구독자 수가 팍팍 늘어나면 훨씬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전달할 수 있고 우리 역사 다시 정확하게 살려내는데 큰 도움이 되고 우리 역사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꼭 좀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회에도 다음 편도 길지 않은 기간 내에 다시 올릴 거를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